이 책은 오랜만에 정말 좀 쉬운 책이야. 여태까지 계속 좀 어려운 책들만 하다가,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이 책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이청준의 가면의 꿈까지 하면 엄청 쉬운 작품들이야. 그래서, 쫄지 말고, 니네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이면 충분히 다 읽고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책이니까, 솔직히 지난번에 한 한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솔직히. 그런데 이 쉬운 책도 그냥 쫄아가지고 안 읽지 말고, 여름방학이고, 더운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시원한데 앉아가지고, 어, 책을 잘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어,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 책이 지금 선생님도 샀는데 12,000원이거든? 요즘 저기 홍성이 맛있는 막국수집에 막국수 한 그릇이 12,000원 정도 하더라. 물론 막국수는 맛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니까 2주에 한 권, 한 달에 2권 정도의 책을 이번 재난지원금 뭐야? 소비 촉진 지원금이 나오니까 한 권씩 사. 자, 김태섭이라고 하는 작가의 디케의 눈이라는 작품인데요. 디케는 법 혹은 정의의 여신이에요. 지금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지금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단 말이야. 정의의 여신은 이렇게 한쪽 팔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쪽 팔에는 이렇게 칼을 들고 있다고. 그리고 특징은 뭐야? 눈을 가리고 있어. 도대체 정의와 법의 여신이 사람의 선악과 옳고 그름을 가리는 존재라면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 왜 눈을 가린 존재로 이렇게 형상화해서 심지어 여신인데, 그지? 왜 그럴까에 대해서 어, 실제 금태섭이라는 사람이 검사 출신의 국선 변호사도 해보고 국선 변호사는 돈 없이 변호사 구할 수 없는 사람한테 나라가 돈 주고 공무원처럼 변호사를 선정해 주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변호사 생활도 한 이런 금태섭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한단 말이야. 지금은 어, 최근 뉴스 보니까 금태섭 씨가 별로 정치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고, 음, 대한변협 회장인가? 저는 그런 법조인 단체 회장에 이렇게 출마를 했다는 건가 모르겠다. 출마를 포기했다. 출마를 포기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작가입니다. 금태섭. 이렇게 생겼어. 약간 좀, 뭐, 얼평해서 그렇지만 약간 다른 잘생긴 사진도 있는데 이렇게 어, 억울한 표정인데 이게 표지의 요 얼굴은 좀 젊고 발랄하네요. 지금 57세시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은 아니고 경력이 있는데 역시 서울대네요. 그리고 검사 변호사를 했고 대검의 중앙검 지방검찰청이니까 대단히 출세한 그 검사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뭐 여당이 된 이명박 대통령의 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잘 있다가 좀 내부적으로 비판을 하고 비판을 받고 그래서 딴 당에 갔고 지금은 무소속으로 돼 있네요. 이 무소속으로 돼 있는 게 최근에는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뭐 조그만 약간 보수당에서 있다가 이렇게 무슨 변호사 단체에 이렇게 선거에 나가시려고 정당을 없게 해서 아마 지금 무소속인 상태일 거고 앞으로도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는 잘 모를 사람인데
이분이 이 책을 옛날에 썼으니까 국회의원 되면서 이 책을 썼는데 굉장히 어, 쉬운 법이란 무엇이고 법이 왜 어려운가, 정의가 실현되기가 왜 어려운가를 잘 보여준 재미있는 책을 쓴 사람이야. 자,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사회책에 대한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귀여운 그림이 있었어. 공정성을 위해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 우리 통상 뭐 디케 여신이라고도 하고 뭐 아스트라이아라고도 하는데 둘 다 법과 정의의 여신이야. 그런데 오른손으로는 얘가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이렇게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 칼을 갖고 있는 건 단호하게 나쁜 놈은 반드시 처벌한다 이런 거지. 그러려고 얘는 잘생겼고 얘는 흉악하게 생겼으니까 얘가 나쁜 놈이지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 뭐 선입관이라고도 하지. 선입관이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지금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비자를 지난주에 하면서 한비자에 보면 법, 불, 아, 귀. 법은 귀족에게 혹은 귀인에게 높은 사람에게 아첨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만민의 평등하게 이렇게 정의를 세운다. 이렇게 하면 너무 멋지지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법조인들, 검사들, 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처벌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더 높은 관리들, 더 높은 권력자들 앞에서는 혹은 어마어마한 재벌 앞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평하지 않게 하지. 오늘 선생님이 뉴스를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해서 전 대통령이지 여러 가지 혐의로 이제 내란 혐의지 내란 주로 내란 혐의로 계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 중인데 구속돼 있는 상태야 구속 수사. 그런데 구치소에 좁은 방에 에어컨이 없대.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아우 불쌍하다 등치도 크신 분이 덥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하루에 거의 일과 시간의 대부분 아주 더운 시간은 변호사 접견을 계속하고 있대. 변호사 접견실에는 에어컨이 있대. 그리고 어, 이 시원한 데서 낮 시간에 더운 시간에 보내시다가 이렇게 있나 봐. 근데 변호사 접견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들잖아. 그래서 부자들한테는 변호사 비용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고 부담스럽지 않아서 계속해서 한 변호사 접견 끝나면 다음 변호사 접견, 이 변호사 접견 끝나면 이 변호사 접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원한 곳에서 한가롭게 신문도 보고 뭐 밖에서 들여온 음식도 먹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의 여신이 너무나 멍청하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법의 여신은 멍청해가지고 정의를 세우지를 못해. 이렇게 세상은 정의롭지가 않아. 이런 의미로도 법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다. 진짜 어렵다. 뭐 이렇게 어,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곳에 있는 정의의 여신. 한쪽에 역시 강력한 권력, 단호함, 처벌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저울. 저울은 뭐야? 공평하지.
그런데 보면 어때? 눈을 뜨고 있지. 왜 그렇겠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내가 나랑 친한 사람인지 안 친한 사람인지 잘생긴 사람인지 안 잘생긴 사람인지 이런 것들로부터 모든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눈을 가린다. 과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고 정말 그 정밀하게 어떤 이 사람의 죄나 이런 것들만 보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눈을 뜨고 세세한 것들까지 모두를 봐서 그 모든 것을 다 적용했을 때 정의로운 재판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갖고 온 거는 이거 우리나라 대법원 공식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 지금 모든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 드디어 들어왔습니다는 누구야? 그래. 훌륭하다. 자,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 법과 재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정의 여신인데 정의 여신의 시초는 좀 이집트의 신성 문자가 막 적혀 있는 이런 거래. 이 여신은 마트 여신이래. 죽음, 정의, 심판. 마하트 여신은 저승의 신, 지금 오시리스가 보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하데스, 명왕에 해당하지. 명계의 왕, 저승의 왕. 깃털을 사용해서 죽은 자의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한대. 이때 저울을 들고 한쪽에는 죽은 자의 심장을 놔두고 이 죄가 심장에 쌓이나 봐. 그렇지. 우리 죄 지으면 뭐 이렇게 죄책감 들고 가슴이 아프고 뭐 부담스럽고 하니까 이 가슴에 예전에는 감정이 있고 죄가 쌓였다고 생각했나 봐. 다른 한쪽에는 깃털을 올려본대. 죄를 지으면 심장이 무거워져서 깃털보다 무거우면 신들의 세상 가지 못하고 죽음의 세상, 저승으로 간다. 어. 이 이미지가 지금 이제 이렇게 양쪽에 죄를 달고 있는 저울의 이미지가 되겠지. 그래서 마트 여신이라는 이 여신, 정의의 여신은 깃털을 휴대하고 있네. 언제나 어떤 사람의 심장과 그 사람, 죽은 사람의 심장과 깃털을 재서 깃털보다 무거운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눈가리개는 중세 말기에 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정의의 여신은 눈이 멀었다라는 의미로 풍자한 거래. 우리 준엽이가 좋아하는 풍자가 나왔네요, 또. 준엽아, 풍자가 뭐냐? 어, 우리 비판하는 겁니다. 골개미, 우스꽝스러운 것을 골개미라고 하는데 해학하고 풍자가 골개에 해당하지. 그런데 웃음 속에 비판이 담겨 있을 때 우리 풍자라고 하는데 이건 뭐야? 정의의 여신은 이렇게 멍청하다는 거야. 지금 1494년 바젤에 출간된 이런 책에 바보배안 정의의 여신이 눈 가리게 씌우는데요. 이는 온갖 사소한 소송이 끊이지 않던 시기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눈먼 정의로 그냥 칼만 휘두른다고. 아무나 죽이는 거지. 착한 놈이 나쁜 놈이지. 비판이 담겨 있대. 오늘날 정의 여신이 보지 않기 바라는 건 진실이 아니라 권력과 편견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이고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 버전의 우리나라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은 어떻습니까? 눈을 뜨고 있네요. 이게 그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좋기도 하고,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좋기도 하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나쁘기도 하고,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나쁘기도 하잖아. 이 DK 눈이라고 하는 금태섭 변호사의 이 책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건의 실체를 알려면 수많은 정보를 계속 알아가야 되느냐, 실콜콜한 정보를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이건 눈뜬 상태지. 아니야.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려면 너무 많은 걸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들만 재고 오히려 편견 없이 좀 안 보는 것. 저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죄를 저질렀는지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죄만 보고 딱 처벌하는 것이 정의롭지. 그래, 장발장이 있잖아, 얘들아. 장발장이 여기 올라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장발장을 절도죄로 감옥에 보내서 감옥에서 얘가 계속 탈옥하니까 형량을 계속 늘렸단 말이야. 자베르 경관이 볼 때는 이자는 눈먼 상태로 보면 절도, 눈먼 상태로 보면 탈옥, 미수, 탈옥범 이렇게 계속. 그러니 엄격히 처벌하고 결국에는 이건 나쁜 놈이니 신분 세탁하고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게 자베르 경관의 엄격한 정의관이지. 나쁜 놈은 나쁜 놈이다. 정상 창작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하는 건 불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알잖아. 레미제라블의 그 사람들이 장발장이 이거야말로 맹자의 눈에서 보면 무항산자, 무항심, 일정한 생산이 없는 사람한테 일정한 마음이 있을 수 없으니 저 사람이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 놓고 그 장발장이 절도를 하니 감옥 보내는 것이 맥락적으로 맞느냐. 이것은 오히려 사회 구조의 문제이지 도둑되게 밀어붙여 놓고 도둑됐다고 잡는 건 마치 덫을 치고 짐승 잡는 것과 뭐가 다르냐. 너 무항산의 시대에 살아봐라. 누가 유항심, 그런 도덕적 마음을 가지고 살겠냐. 이렇게 눈 뜨고 장발장이 지금 어린 조카들이 있었고 자신도 너무 굶주렸고 장발장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고 아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려고 했지만 돈 벌어가지고는 지금 식구들 끼니도 못 할 때 지금 눈앞에 빵을 보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걸 훔친 거야. 그러니 어떻게 절도라고 그대로 그냥 법전에 써 있는 대로 적용할 수 있겠니? 사람의 눈으로 봐야지. 법은 글자로 써였지만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이건 뭐야? 눈을 뜨고 봐야 한다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눈을 뜨고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일탈이나 죄악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재야 되는가? 아니면 엄격하게 눈을 가리고 진짜 법의 엄정함으로 처벌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의미도 눈을 뜬 정의의 여신과 눈을 감은 정의의 여신으로 이렇게 대별되는 그 법적 논쟁, 그 어떤 가치관의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 한편 또 보면 이쪽엔 칼 대신에 책을 들고 있는 법전은. 책은 어, 대체로 우리나라의 뭐 이게 무력이라든지 이런 칼보다는 뭐 이런 지성 같은 것들을 그래서 특히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대. 그리고 또 한복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여신이니까 서양식의 그런 옷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보면 뭐 선녀 같은 애요, 그지? 자, 우리 이 책에서
처음으로 그 지금 금태섭 작가가 금태섭 변호사 검사 출신의 이 라쇼몽이라고 하는 일본의 전설적인 영화인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뭐 이거 나생문이라고 읽고 라쇼몽이라고 읽고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지금 이 포스터에 보면 이것도 이- 과연 얘가 이런 행위를 했을까? 이런 행위를 했을까? 우리 야누스라고 하잖아. 어, 이런 얼굴을 갖고 있는 반반씩 이쪽 저쪽. 우리 1월 달이 제뉴얼이라는 것이 이 얼굴이 두 개인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라고 하는 이 명칭에서 나왔는데 사건의 실체 역시도 이런 거지. 우리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유주얼 서스펙트 뭐 이런 뭐 영화들 보면 굉장히 착하고 순박해 보이는 케빈 스페이시 아저씨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이저 소제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 두목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반전. 재밌네. 이렇게 하잖아, 우리. 이 라쇼몽도 일종의 그런 작품인데, 나생문이라는 이 부르자키라라고 하는 대가의 이 작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어떤 상황이 있는데, 분명히 그 사건의 실체는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그 실체를 구성하고 있는 등장하는 내인물, 심지어 귀신까지 무당을 이 빙의된 그 귀신까지 포함해서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 다른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객관적 실체, 우리는 객관적 실체를 찾아내면 그것을 바탕으로 정의의 여신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서 죄 있는 사람한테 벌을 주면 되잖아. 문제는 과연 인간이 그 객관적 실체라고 하는 그 물리적 사태에 과연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금태섭 작가는 나쇼몽이라고 하는 나생문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영화를 가져온 거죠. 줄거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전란이 난무하던 해이안 시대에 나생문 청원 밑에서 나무꾼 스님이 모르겠어 아무래도 모르겠어라고 심각한 표정에 절저 있다. 한 남자가 궁금해하는데 기묘한 사건을 들려준다. 이건 뭐야? 액자식 구성이지. 외화가 이렇게 있고 모르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내화지. 안쪽 이야기. 이렇게 외화 안에 내화가 담겨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죠. 사건이 벌어진 배경은 녹음은 녹색 그늘이라는 뜻이야. 여름이지. 푸른 그늘이 우거진 숲속인데 사무라이 타케히로가 말을 타고 자신의 아내 마사코와 함께 오전에 숲속길을 지나고 있었다. 근데 상적인 타조마루가 예쁜 얼굴을 보고 차지할 속셈으로 나타났어. 속임수를 써서 사무라이 타케히로를 포박하고 이렇게 묶고 그리고 겁탈해. 그러면 누가 나쁜 놈이야? 타조마루가 나쁜 놈이네. 악인. 그리고 오후에는 숲속에 들어선 나무꾼이 사무라이 타케히로의 가슴에 칼을 꽂혀 있는 걸 발견하고 관청이 씁니다. 타조마루는 체포, 그 다음에 마사코도 행방이 모욕했는데 신문이 벌어진다. 문제는 겉보기에는 명백한 듯한 이 사건의 당사자들의 진술을 통해 다양한 사건을 들려준다는 점입니다. 먼저 타조마루는 자신이 속임수를 썼고 마사코를 겁탈한 건 사실이지만 정당한 결투 끝에 죽인 것이니 이건 범죄가 아니다. 살인죄는 아니다. 하지만 마사코의 진술은 그의 것과 다르다. 자신을 겁탈한 후 남편을 보니까 싸늘하기 그지없는 눈초리였다고 했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자신을 경멸하는 눈초리에 정신이 나간 그녀는 혼란 속에서 남편을 죽였다고 진술한다. 엥? 내가 격탈당했는데 당연히 날 지켜주진 못할 망정. 지금
내가 어떤 정절을 잃은 어떤 여자인 취급해서 내가 남편 죽였어. 이렇게. 어? 지금 뭐야? 지금 얘가 자기가 죽였다고 했잖아. 결투 끝에 타케이로가 죽였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이번엔 누구래? 마사초리 애가 지금 정신이 나가가지고 남편 죽였다고. 내가 죽였다고. 하지만 무당을 힘을 빌려 강신은 신을 영접한 강림한 사무라이가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지만 오히려 산적 타조마음에 자신을 옹호해줬다. 그래서 나는 자결했다고. 사건의 실체는 뭐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사건이 분명히 객관적 사건이 있는데 세 사람의 진술이 다 자기가 죽였다는 거야. 통상은 자기가 안 죽였다고 하면 그 속에서 뭔가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는데 이 나쇼롱의 줄거리는 다 자기가 죽였대. 사건의 실체의 객관적 실체. 그래서 누구한테 우리가 벌을 줄 수 있는가? 이 상황은 없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법의 여신은 이럴 때는 정말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은 막막한 상태겠지. 선생님이 또 되게 인상 깊게 본 부분이 뭐 너희도 그러했을 거지만 어, 이런 미란다 원칙과 관련된 뭐 대부분의 친구들도 되게 잘 알 텐데 우리가 이렇게 그 범죄자가 체포가 당할 때 이런 고지를 해줘야 돼.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묵비권은 뭐야?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 안 하겠다고 저는 묵비권 입담을 거예요. 진술 안 할 거예요.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가 있으며 너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조언받을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법이라는 것이 일반인들한테 너무 어렵고 어떤 진술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잘 판단할 수 없으니까 전문 변호사들을 선임할 수 있어. 대신. 그리고 돈 없으면 국산 변호사 지원될 수 있어. 체포의 이유와 변명 기회를 고지받아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체포, 구속 즉시 고지해야 돼. 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갖출 수 있는 권리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헌법과 이런 데 있다. 역사적 배경은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면 선생님도 사실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미란다 원칙은 뭐 미란다라는 음료수도 예전에 있었고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인 것 같아. 미란다 하면 되게 미란다 커라고 하는 여자 배우도 있고 미란다 좋은 거네. 아니면 미란다 원칙이 뭔가 지금 아무리 체포되는 사람이라고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권적 측면을 보장해주는 원칙이구나. 그래서 이 원칙을 만든 어떤 인권 운동가의 이름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나쁜 놈의 어떤 사례가 이 사람이 미란다고 이 미란다가 자신이 이런 권리를 공지받지 못해서 지금 여기 잡혀왔다라고 하면서 풀려나게 됐다는 거잖아. 1963년에 에르네스토 미란다라는 놈이 변호사 없이 강압적 친문을 받아 자백한 사건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받아서 변호사 없이 불리한 줄도 모르고 제가 다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내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풀려났다고. 황당하지. 이 나쁜 놈이 자기가 이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풀려나게 됐단 말이야. 되게 어떤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지. 우리 진짜 나쁜 놈인데 이 나쁜 놈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나쁜 놈한테 정당한 방법으로 이런 권리를 들려주지 않았다고 이
얘 범죄자를 풀어줘야 되지?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형제에 대해서 존해야 되냐, 폐해야 되냐를 맨날 이 논쟁을 하잖아. 어떤 강력범죄가 일어나면 야, 사형제가 지금 유명무실해지고 사실상 사형제가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이런 엄격한 법이 그 시행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사형제 빨리빨리 다 죽여버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사형수를 빨리 죽여야 된다. 이렇게. 사형제 부활하자. 아니야. 반대편에서 뭐라고 해? 10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 그래, 우리가 정말 잘못된 놈 많이 풀어줄 수 있어. 그래도 진짜 너무너무 억울하게 죽는 사람 있으면 안 되지. 왜?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초명이라는 거나 아니면 지금 그 김태섭 작가의 실제 자신들의 사례들, 아까 준영이가 얘기한 어떤 사건들, 우선 변호사 시절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사건의 실체, 객관적 실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 막막함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 수원에서 연쇄 부녀자 이제 뭐 강간 살해 사건들이 연쇄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범인으로 어떤 분이 그 감옥에서 오래 이제 복역을 하셨는데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실제 자신이 범인인 것이 밝혀져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그 국가로 상대로 이제 배상을 손해배상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 사람이 부녀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어떤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복역을 시키고 청춘을 다 보내게 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잖아. 강압된 자백을 받았고 고문을 해가지고 부르라고 하고 해가지고 장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어처구니 없이 이게 점프를 해가지고 다리를 못 쓰신 잘대로 못 쓰시는 분이 이 점프를 해서 담을 뛰어넘어 도망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진술들을 그대로 그냥 넘겼단 말이에요. 왜? 당시에 수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계속해서 당하고 있고 연쇄살인이 일어나는데 범인이 안 잡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나라는 불신을 받겠지. 야, 우리가 지금 나라에 세금 내고 지금 정권을 유지해서 우리가 그 말에 복종하고 있는 게 우리 안전을 보장하라고 하는 사회 계약 때문인데 지금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여성들이 험한 일 당하고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참혹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도 그 사건의 범인을 못 찾고 있는 이 무능한 공권력들아 라고 욕하니까 어때? 무조건 범인을 잡는 거지. 범인 비슷한 사람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때려가지고 강압적으로 쥐어짜가지고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자백하게 만들고 감옥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없어졌어. 그래 나중에 이춘재라는 범죄자가 DNA 그 기술이 발달하니까 유전자 감식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범인이 잡혔잖아. 범인을 못 잡았다는 이유는 뭐야? 이춘재가 다른 범죄로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옥에 있는 범죄자를 안 찾은 거야. 못 찾은 거지. 그리고서 엉뚱한 사람 집어넣었단 말이야. 우리가 범인 잡아야지. 범인 잡아야 되고 정의를 세워야지.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 거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 세일럼의 마녀 재판처럼
우리 공동체가 마음 편하자고 어떤 사람 두드려 패고 강제로 고문해가지고 범인 만드는 이런 방식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나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사냐, 사실은. 그게 시간 지난 후에 명예가 회복되고 국가로부터 뭐 몇십억의 돈을 받는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 젊은 시기에 그 감옥에서 젊은 시기를 보내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보상될까? 전혀 아니지. 심지어 사형은 뭐야? 회복 불가능한 상태잖아.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할 거야? 되살려낼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폐지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반전은 뭐였냐면 미란다 이쇼키는 미성년을 강간 살해한 나쁜 새끼고 그런데 자신의 이런 그 법을 이렇게 애매한 부분을 이용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 자기가 그 유명한 미란다라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법을 잘 이용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안 해줬다는 것을 해서 재판에서 이겨서 내가 풀려났어. 그러다가 싸움하다가 맞아 죽었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는 어떤 상황인 거지. 선생님이 최근에는 어떤 그 기사를 봤냐면 우리 민족 지도자고 위대한 독립운동가인 김구 선생의 백번 김구 선생의 살해범. 당시에 이제 뭐 미국이나 미군정이나 아니면 이승만의 사주를 받았다고 뭐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는데 안두희라고 하는 테러범이 있단 말이야. 국군 소위 출신. 인가 중인가 모르겠네. 장교 출신. 그런데 안두희가 이 김구 선생을 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석방됐어. 풀려났어. 조금 살다가. 왜 그렇게 했냐? 김구의 정적이 이승만인데 이승만 입장에서는 땡큐잖아. 미군정 입장에서는 김구 선생이 자꾸 북한하고 교섭해가지고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뭐 휴전선을 베개 삼아서 둘어눕고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나라 분단되는 건 못 본다라고 하니까 이승만 미군정 남한의 단독 정부로 해서 요만큼이라도 안전하게 갖겠다라고 하는 요 사람들하고 대척점을 가졌는데 그래서 안두희라는 사람이 긴급 빨갱이다라는 그 선동의 어떤 이런 자극을 받았는데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결국에 김구 선생을 저격해 죽였단 말이에요. 큰아이 석방됐어.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어떤 아저씨가 정의봉이라는 몽둥이를 갖고서 늙은 안두희를 찾아가서 안두희를 죽였다고. 그러면 이게 법의 처벌을 벗어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건 사적으로 물론 이분의 마음은 내가 이 정의롭지 못한 이 현실의 문제를 내가 감옥에 가는 희생을 하더라도 정의의 이름으로 안두희라고 하는 이 민족의 그 거대한 그 나무 같은 김구 선생 같은 위대한 분을 저격한 너를 심판하겠다. 그래 때려서 죽였단 말이야. 이 정의봉으로 때려 죽였던 이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났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과연 이 행위는 정당한가? 그럼 이 사람에게 안두희를 죽일 자격은 누가 주었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법치국가에서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독점해서 개인의 원한이라든지 이런 사적 제재를 하지 못하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루고 사는데
어떤 사람이 정의의 이름으로 사적으로 누군가를 저렇게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한편 그래도 나쁜 놈이 제 천수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희생한 어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뭐야?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선생님이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좀 더 소개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기회가 되면 이 DK 눈이라는 책을 보고, 아, 법과 관련해서 좀 더 좀 알고 싶다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친구가 있다면,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추천을 합니다. 두껍지 않은 책이고 뒤쪽에 이 책의 뭐 3분의 1 정도 뒤쪽 부분은 이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볼테르라고 하는 이 계몽주의 사상가의 해설이 담겨 있어. 그래서 실제로 원문만까지만 읽겠다라고 하면 되게 짧은 글인데 선생님도 지금 2013년에 이걸 읽었네요. 13년에 읽으면서 되게 훌륭한 책이다. 우리가 어, 지금 같은 법 체계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저 계몽주의 혹은 공리주의자라고 불리는 베카리아 같은 사람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법의 감정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란다 원칙을 세워야 되는 저 미란다 같은 나쁜 새끼를 풀어주는 한이 있어도 억울한 한 사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그 결과 이런 것들이 고문을 없애고 그 다음에 사형제가 왜 합리적이지 않은지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그 생각의 근거를 읽어낼 수 있는 책이어서 충분히 중학생 정도면 읽을 수도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선생님이 뭐 이런 소평을 좀 남겨놨는데 이 부분만 좀 읽으면 뭐 쉬운 책이다. 근대 초기 야만과 관계 시대. 여기에서는 막 종교 재판하고 고문하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고문하잖아. 이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서 뭐 주리를 틀고 한단 말이야. 선생님도 군 장교 시절에 이렇게 도피 및 생존 탈출 훈련 이런 거 하면 인민군한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전기 고문하고 주리 틀고 막 고춧가루를 붓고 하는 막 그런 훈련들도 받고 하는데 그럼 인민군 복 입은 사람들이 막 전기 막 이렇게 고문하면서 불라우 동무 집결지가 어딨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약간 연극처럼 뭐 그렇게 세게도 안 하는데도 되게 공포스럽고 힘들었는데 이런 진짜 고문하고 이런 시대가 없어졌다. 왜? 베카리아가 무슨 주장을 하냐면 고문을 통해서 진실을 알아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일종의 힘세고 체력이 좋아서 고통을 고문을 잘 견디면 죄가 없고 아무리 죄가 없는 순결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문을 못 이길 정도의 체력이 약하고 고통에 취약하면 풀어가지고 사형당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피지컬로 선악을 가르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들으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럼 고문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겠지. 저는 나쁜 놈이니까 고문을 통해서라도 뭐 얻어내야 돼요. 뭐 이렇게.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의 뭐 유명한 책이죠. 그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보면 뭐 이런 그 사고 실험을 하는데 이 생각 실험을 하는데 테러리스트가 어마어마한 빌딩에다가 수천 명이 있는 빌딩에다가 폭탄을 설치했는데 이 폭탄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테러리스트를 고문해서라도 이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의 위치를 알아내는 게 옳으냐? 이다경
네. 어떻게 생각하냐? 곰은 해 마라. 어, 곰은하고 막 찌르고 막 해가지고라도 이 폭탄의 위치를 찾아내서 수천 명을 살려야 돼? 아니면은 아, 못 살리고 어쩔 수 없이 폭탄이 터져야 돼? 고문. 야, 될 것 같지? 네. 그런데 이 테러리스트는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그 고문받는 훈련을 계속 받아가지고 무적이야. 그래서 아무리 고문해도 안 불 텐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 테러리스트한테는 딸이 하나 있는데 너무 귀여워. 한 6살 먹은 귀여운 딸인데 테러리스트 앞에서 얘를 고문하면 테러리스트가 자백을 할 거야. 그러면 수천 명을 살릴 수 있어. 박영아, 이딸 고문해 말아. 음, 아, 우리가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일종의 공리주의 비판이거든.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모토 아래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늘리고 공동체 전체의 고통을 줄여서 그 최대값이 되게 하는 것. 고통은 마이너스 행복이니까 그 공리, 다 합친 어떤 그 행복의 값이 가장 큰 값이 나오게 판단한 것이 선한 것이고 그게 윤리적인 판단이야 라고 한다면 딸의 고통이 증가하더라도 수천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얘는 고문을 하자고 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공리주의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공리주의적 방식을 쓴단 말이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할 때 어떤 게 행복의 양을 늘리냐 그걸로 판단한단 말이야. 고통을 어떻게 하면 줄이냐 이걸로 판단한단 말이야. 우리 사회 전체를.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윤리적이지 않잖아. 그럼 어때? 이 수많은 사람 죽으라고 이 테러리스트 때문에 그렇다고 고문하라고? 이 딜레마지. 물론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사고 실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는 나쁜 놈은 때려잡아야 되고, 그지? 예전에 그 아까 이춘재 사건 수원 부녀자 연쇄 강간 살해범에 가짜로 고문해가지고 잡은 그분을 사진을 찍고 신문기사에 대문짝만하게 실프해서 드디어 잡았다고 이놈이 나쁜 놈이라고 해가지고 다 전세 온 세상에 알렸단 말이야.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연쇄살인이 안 일어났어. 왜 안 일어나? 가짜 범인을 잡아서? 아니지. 이춘재라고 하는 진짜 범인이 처젠가를 죽였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 있어서. 그런데 이 가짜 범인을 잡았더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인과관계 없이 갑자기 연쇄살인 사건이 수원에서 멈췄단 말이야. 화성에서. 아마 과학수사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나쁜 범인을 잡아서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한 어떤 사건으로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얘 이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이념과 이런 사상으로 볼 때는 이게 정의고 완전 거꾸로 돼 있는 것이 정의로 비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이 베카리아의 시기고 이 시대는 진짜 고문과 뭐 종교재판 뭐 마녀를 잡아가지고 물에 넣어가지고 물 위로 이렇게 가라앉아서 안 나오면 마녀고 물에 떠오르면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못 죽였네.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계약, 베카리아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국가하고 계약을 했다. 왜? 우리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홉스라는 사람이 볼 때 나라에 법이 없고 정의가 없고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지 않으면 국가 권력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법과 경찰과 군대 뭐 이렇게 해서 나쁜 놈 때려잡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전쟁 상태 같은 상태가 우리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 그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 같은 걸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한테 우리의 권리를 줬다. 우리를 통치하라고.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나 해치지 못하게 감시하고 처벌해 준다고. 이런 사회 계약서를 근거로 베카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국가하고 계약을 했다면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형을 서명을 했겠냐는 거야. 잘 생각해보면 되게 타당하잖아. 내가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사회계약을 했는데, 국가와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죽겠다라는 계약을 했겠냐? 잘 들어보면 타당하죠. 그 다음에 공리주의. 공리주의적으로, 아까는 이제 공리주의가 좀 잘못됐다고 선생님이 또 얘기를 했지만, 또 공리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베카리아가 뭔 얘기를 하냐면, 사형제보다 사형은 그 사회에 한 사람을 없애는 거다. 그보다는 그 사형으로 제거된 어떤 사람을 차라리 일을 시켜라. 시베리아 같은 데서 벌목을 시켜서 죗값을 치르고 그 사람이 생산 정리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보상을 해줘라, 차라리. 그것이 더 이익이지 않냐, 우리 공동체 전체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진짜 우리가 이 근대의 이 사회계약론, 공리주의, 이런 것들이 근대 사상인데, 이 근대의 계몽주의 사상이 갖고 있는 물론 이제 잘못된 점들도 많아. 그런데 이들이 마녀 재판도 없애고 종교 재판도 없애고 이런 인간의 이성에 호소해서 그나마 좀 이해할 만한 법들을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야. 그래서 이 책도 TK 눈을 읽고 아 혹시 내가 어, 진로를 이 법조인 혹시 뭐 이렇게 변호사라든지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거나 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면 혹은 갖고 있었다면 필독서로 범죄와 형벌 그다음에 DK는 뭐 이런 책들은 좀 읽으면서 아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낀다면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다음 시간 설명을 하면 다음 주까지 DK눈을 다 읽어옵니다. DK눈이 진짜 맘 잡고 읽으면 하루에 두세 시간이면 다 읽을 만한 빨리 넘어가는 소설책 같은 그런 책이야. 그리고 그 다음 주의 책은 이청준이라는 작가의 1960년대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가면의 꿈. 이 선생님이 왜 가면의 꿈을 선정했냐면 여기에 그 배꼽을 위한 변주곡인가 배꼽에 대한 변주곡인가가 작년 수능 문제의 소설 지문으로 출제가 됐어. 그래서 야 그래도 우리가 수능에 출제될 정도의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좀 읽자. 이 단편 소설집이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단편 하나씩 읽는 것들 여러 개 읽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들이니까 이 책도 기회가 되면 사전에 구해서 책을 선생님 못 빌렸어요. 이렇게 딱 당해서 하지만 못 빌릴 것 같으면 미리 빌리든지 뭐 이렇게 연장까지 하면 충남도서관에 빌려도 3주 전에 빌려, 막 2주, 3주 전에 빌려도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빌릴 수가 없다. 학교 도서관에 없는 책이다라고 하면 한 달에 두 권 정도면 사.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모두 고생했고요. 책을 열심히 읽는 여름방학이 되도록 합시다.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빠이.